한국? 거긴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 아니야? 제작진 회의에서 제가 내뱉은 말입니다. 동료들이 웃었죠. 미셸 너무한 거 아냐?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걸요. 저조차 그 사실을 평생 숨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미셸리 38살입니다. PBS 다큐멘터리 시리즈 휴먼 레거시의 감독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백인 미국인이었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건너온 이민 1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혈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너 중국인이야, 일본인이야? 저는 대답했죠. 나 미국인이야.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어디 사람인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걷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억양이,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이, 어머니의 김치 냄새가 창피했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학교 체육관에서 한국계 학생이 김치를 싸왔고 아이들이 웃었죠. 냄새 난다. 그때 저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발로 찼습니다.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고 빨간 국물이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미국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김치 같은 거 하지 마. 난 미국인이야. 어머니는 가스불을 끄고 김치통 뚜껑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날 저는 어머니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기로요. 예일대에서 서양 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조각부터 바로크 건축까지 서양 문명의 발자취를 추적하는 게 제 전공이었습니다. 영국 왕립예술대학 교환학생 시절 저는 확신했습니다. 위대한 문명은 서양에 있다고요. 동양은 감성적이고 덜 세련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물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루브르의 모나리자,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대형 박물관의 로제타석. 저는 서양의 유산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명은 질서다, 감성이 아니라 이성이다.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고 믿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10년간 휴먼 레거시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시즌 3까지 방영되면서 시청률도 꾸준히 올랐죠. 제작진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로듀서가 말했습니다. 미셸, 서양 박물관만 4년째야. 시청자들이 좀 식상해하는 것 같아. 이번엔 아시아권을 한번 다뤄보는 게 어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은 어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중국 고궁박물원? 그때 막내 작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6위 규모래요. 한국. 그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거긴 케이팝이나 하는 나라 아니야? 제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차갑게요.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죠. 눈꺼풀의 곡선, 광대뼈의 각도, 검은 머리카락. 모두 어머니에게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야.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한국으로 결정했습니다. 미셸, 내가 감독이니까 내가 가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중 내내 노트북만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은 보지 않았죠. 드디어 내 고향이네.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야.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권 검사대를 지날 때 여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우려다 사이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죠. 젊은 시절 어머니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재빨리 여권 사이에 밀어 넣었죠. 마치 26년 전 체육관에서 김치 도시락을 발로 밀어냈던 것처럼요.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보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죠. 어머니가 냉장고에 붙여두던 메모지 같았습니다. 호텔로 갈까요?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네온사인들, 사람들. 그냥 또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이건 그냥 업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정 같은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와 전통적인 돌이 조화를 이루며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죠. 루브르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규모만큼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구로 걸어가던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내판에 적힌 문구 때문이었죠. 무료 입장. 영어로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루브르는 17유로, 바티칸은 20유로, 메트로폴리탄은 25달러를 권장했습니다. 세계적인 박물관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선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규모의 박물관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입장료 없이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말이죠. 비경제적인데. 무심코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현지 스태프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입구를 지나자 안내원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어로 인사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언어가 필요 없었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까닥이고 지나쳤습니다. 로비는 넓고 고요했습니다. 높은 천장 사이로 자연광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고 관람객들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게 편했거든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기록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선사시대 유물들이 조명 아래 정렬돼 있었습니다. 빗살 무늬토기, 청동검, 화려한 금관들.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유물을 살펴봤고 습관적으로 설명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시대, 기원전 6000년 한반도 출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삼국시대, 5세기 경주 출토. 다시 다음 유물 앞에 섰습니다. 고려시대, 12세기 강진 출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전시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유물의 설명문 끝에 같은 종류의 문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 출토, 국내 발굴, 한반도에서 제작. 루브르는 달랐습니다. 이집트관의 파라오 석관들은 이집트 왕릉에서 가져온 것이었고 그리스관의 대리석 조각상들은 그리스 신전에서 떼어온 것들이었죠. 대형 박물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제타석은 이집트의 것이었고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은 그리스 것이었습니다. 약탈이든 협상이든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유물들로 규모를 키우는 게 대형 박물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시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빼앗아온 것도 돈으로 사들인 것도 없었죠. 그저 자기 땅에서 발굴하고 자기 선조들이 만든 것을 모아놓은 것뿐이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탈이 없다는 건 소유가 아니라 보존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다음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교 조각실이었습니다. 조명 아래 불상들이 고요히 서 있었죠. 금동미륵 보살반가사 유상, 석굴암 불상 모형, 백제 금동대향로. 하나하나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손가락에 부드러운 곡선, 옷자락에 섬세한 주름, 얼굴에 머문 잔잔한 미소. 저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불상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잔잔하고 고요하고 무언가를 이해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는 재빨리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안내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는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유의 방은 보셨어요?
특별 전시실인데 꼭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나중에 가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보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보라고요? 루브르에서 사람들은 뛰어다녔습니다. 모나리자 앞에서 10초 서 있으면 다행이었죠. 뒤에서 밀려오는 관람객들 때문에 천천히 감상할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빠르게 보고 나와야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관람객들이 유물 앞에서 오래 서 있어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노트에 뭔가를 적는 사람도 있었죠. 마치 이곳이 미술관이 아니라 도서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서두르라고 재촉하지도 않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곳의 공기였습니다. 루브르에서 느꼈던 소유의 냄새가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죠. 기억의 온도라고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듯한 고요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게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왜 불편한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안내원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사유의 방, 아직 안 가보셨죠? 지금 관람객이 별로 없어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오후 5시가 넘었고 팀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안내원이 복도 끝을 가리켰습니다. 좁은 통로가 보였습니다. 다른 전시실과 달리 입구가 작고 어두웠죠. 마치 동굴 입구 같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가방을 단단히 메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팀원들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고 저는 혼자 그 좁은 복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몇 걸음 들어서자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모든 게 차단됐죠. 복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나타났습니다. 무겁고 낮은 문이었습니다. 문 위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죠. 사유의 방.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아니, 어둠이라기보다는 밤하늘 같았습니다. 천장에 작은 조명들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수백 개의 작은 빛들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빛 아래 불상이 서 있었습니다. 금동미륵 보살반가 사유상이었습니다. 조명이 불상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볼에 살짝 댄 채 생각에 잠긴 자세였죠. 그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미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였을까요?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어머니는 그릇을 닦으며 조용히 웃고 계셨죠.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는 그렇게 웃으셨습니다.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셨죠. 잘했어, 미셸.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건 착각입니다. 그냥 불상일 뿐이죠. 1400년 전에 만들어진 청동 조각상일 뿐입니다. 제 어머니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미소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2살 체육관에서 김치 도시락을 걷어찼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김치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셨죠.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김치통 뚜껑을 닫으며 그 잔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으시는지, 왜 슬퍼하지 않으시는지. 하지만 지금 이 불상의 미소를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포기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미소였습니다. 이해의 미소였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카메라가 미끄러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죠.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어머니의 나라를 부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음식을 창피해했고, 어머니의 억양을 숨기려 했고, 어머니의 피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김치통을 닫으시며 그 미소를 지으셨죠. 엄마, 미안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은하수 조명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긴 채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38년 동안 쌓아 올렸던 벽이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오래전 잊었던 기억들이 비처럼 스며들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 어머니가 싸주던 도시락, 어머니가 냉장고에 붙여두던 한글 메모. 모두 제가 지우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불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하는 미소였습니다. 엄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사유의 방은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유의 방을 나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깨진 기분이었죠. 팀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셸,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팀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켜지고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식당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낯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란 곳이었죠. 어머니가 떠나왔지만 평생 그리워했던 곳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촬영 장비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건물들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도시야. 제가 비행기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두려워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여권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미소 짓고 계셨죠.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서울. 어머니가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피하려 했던 건 한국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어머니의 외로움을, 어머니의 그리움을 마주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작진 프로듀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셸, 오늘 촬영분 확인했어. 좋던데? 내일도 계속 진행하면 되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은 촬영 없습니다. 뭐?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프로듀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확인할 게 뭔데? 일정이 빠듯하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하루만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카메라를 두고 나가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박물관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입구 앞에 서성이는 사람이 몇 명 보였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입구 앞에 섰습니다. 9시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로비였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어두운 입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수 조명이 천장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상이 그 빛 아래 고요히 서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불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불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살 때 체육관에서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계 학생의 김치 도시락을 발로 찼던 그 순간 말이죠. 빨간 김치 국물이 바닥에 번졌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때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발로 찬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 정체성의 절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소리쳤던 말들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제발 김치 같은 거 하지 마. 난 미국인이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스불을 끄고 김치통 뚜껑을 조용히 닫으셨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발로 찼던 건 나 자신이었어요. 불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기억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죠. 저는 LA에서 뉴욕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중요한 촬영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미셸, 네, 엄마. 너는 절반이 아니야. 너는 온전해.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병원을 나왔죠. 그리고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차단했거든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를요. 너는 절반이 아니야.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미국인인 절반과 한국인인 절반으로요. 그리고 한쪽을 지우려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온전해. 둘로 나뉘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하나였다고요. 엄마. 저는 불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유의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바꾸기로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편집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는 어제 촬영한 영상들이 타임라인에 정렬돼 있었습니다. 박물관 외관, 전시실, 유물들의 클로즈업.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불상의 미소가 화면 가득 멈춰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프로젝트 제목으로 갔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글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기억의 빛.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목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파일 폴더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음성 파일들이 있었죠. 과거 촬영 때 녹음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가족 인터뷰 프로젝트를 한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했었죠. 사실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미셸아,
내 마음을 숨기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억양이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어머니다웠죠. 저는 그 음성 파일을 편집 타임라인에 끼워 넣었습니다. 불상의 미소가 화면에 머무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르도록 말이죠. 프리뷰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불상의 미소가 천천히 확대되고 그 위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화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제 박물관 기념품점에서 산 작은 엽서였습니다. 금동 미륵 보살반 가사유상 사진이 인쇄돼 있었죠. 그 엽서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건 당신의 미소예요. 다음 날, 저는 다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지만 렌즈 너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을 보려 했습니다. 유물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 했죠. 도자기를 촬영할 때 저는 그걸 만든 장인의 손을 상상했습니다. 금관을 촬영할 때 그걸 썼던 왕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불상을 촬영할 때 그 앞에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팀원이 물었습니다. 미셸,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촬영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록이 아니라 기억을 담고 있어요. 일주일간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LA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다듬었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했죠. 루브르의 화려함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고요함을 대비시켰습니다. 약탈로 채워진 박물관과 기억으로 지켜진 박물관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넣었습니다. 내 마음을 숨기지 마. 프리뷰를 재생하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차를 몰고 어머니 묘지로 향했습니다. LA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죠.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불상의 미소가 담긴 그 엽서요. 저는 무릎을 꿇고 엽서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당신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곳이 제 나라이기도 하다는 걸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햇빛이 묘비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제 어깨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다큐멘터리 시사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PBS 본사 상영관이었습니다. 제작진, 평론가들,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죠.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잡고 있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미셸, 준비됐어? 곧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백이었으니까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영이 시작됐죠. 화면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거울을 피해 살았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얼굴 절반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나타났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불상의 미소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50분간의 상영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관객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독님, 이 작품은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기억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기억이요?
네. 우리가 잊으려 했던 것들, 숨기려 했던 것들, 부끄러워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화해하는 과정이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휴먼 레거시였는데 왜 기억의 빛으로 바꾸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산은 물려받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은 살아 숨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본 건 죽은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한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아시아계 여성이었죠. 미셸 리 감독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계 입양아예요. 5살 때 미국으로 왔고 평생 한국을 부정하며 살았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제 뿌리를 찾아가야겠다고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요. 저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편집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불쌍의 미소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엄마 봤어요? 저는 화면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어요. 제 이야기에 당신의 이야기예요. 모니터 화면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엽서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불상 사진이었죠. 이건 당신의 미소였어요. 용서의 미소, 기다림의 미소였죠. 눈물이 엽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며칠 후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죠. 정체성에 대한 고민, 부모님과의 화해, 뿌리찾기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보낸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60대 한국인 아버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제 딸이 한국을 부끄러워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볼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화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어머니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감독이 아니라 증언자가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빛이 제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프랑스 칸, 독일 베를린, 그리고 한국 부산국제영화제까지요. 저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창밖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았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글 안내판들이 반가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상영관은 만석이었습니다. 한국 관객들 앞에서 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건 처음이었죠. 상영이 끝나고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노신사가 물었습니다. 감독님, 어머님은 이 작품을 보셨나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드는 내내 제 곁에 계셨어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상영회가 끝나고 저는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죠. 사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하수 조명이 여전히 반짝이고 불상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불상에게 속삭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미소를 봤어요. 그리고 울었죠. 저는 불상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올 때 안내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그 감독님이시죠? 영상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이곳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박물관을 나와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죠. 한 식당 앞을 지나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뜨거운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고 매웠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맛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이게 당신이 그리워했던 맛이었군요. 김치찌개를 다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유의 방 천장처럼요. 엄마, 나 이제 집에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 후 다큐멘터리 기억의 빛은 에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섰을 때 저는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두 문화 사이에서 고민했던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어머니의 상입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때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이죠. 그날 밤 저는 트로피를 가방에 넣고 LA 어머니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 트로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받았어요. 별들이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기억을 잇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혼혈인들의 정체성 찾기 여정을 담는 다큐멘터리였죠. 첫 촬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젠 익숙한 곳이 됐죠. 사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불상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요.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게요. 길을 잃은 사람들을요. 촬영 첫날, 한국계 입양아 출신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죠. 저는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를 사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불상 앞에서 그가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 미소를 바라보더니 그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소, 제 엄마 같아요.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건 모든 어머니의 미소예요. 그날 이후 저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사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 베트남계. 모두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불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간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혼자 사유의 방에 남았습니다. 고마워요. 불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준 빛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게요. 은하수 조명이 천천히 반짝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어린 한국계 소녀가 어머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저기 들어가 봐도 돼? 그럼 천천히 보렴. 소녀가 사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의 빛은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세대에서 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요. 엄마, 봐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빛이 계속 퍼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요.